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김재훈 평가사님 60점이시죠? 굉장히 높은 점수 받으신 우리 김재훈 평가사님과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평가사님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접근했고 순간적으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자, 이런 내용들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날에는 최후의 마무리를 하는 문제는 어떻게 선별했어요? 최후의 문제는 32의 기출을 한번 딱 더 풀었어요. 다 풀고 나서는 서브에 제가 정리했던 거를 딱 실무 이론 복귀를 한 바퀴 다 돌리니까 이제 집에 갈 시간 11시쯤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기분 되게 좋게 집에 갔습니다. 서브만 보고 이제 마무리했다? 네. 그러면은 11시에 집에 가셔서 어떻게 잠은 잘 주무셨나요? 11시에 가서 씻고 누우니까 실감이 좀 나더라고요. 이제 내일 시험이구나. 그래서 일단은 눈 감았는데 제가 1시까지 잠을 못 자고 있다가 그때 형이 또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3시 넘어서 잠들었어요. 원래 그때쯤 주무셨어요? 제가 평소에도 좀 늦게 한 2시 넘어 자는 편이라서 어떻게 시험 전에 좀 당겨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당겨지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내일 시험인데 나 3시에 자면 평소보다 훨씬 조금 자고 가는 건데. 아, 그쵸. 스트레스 안 받았어요? 사실 제가 이 스트레스를 1차를 볼 때 한번 겪었어요. 근데 제가 느낀 점은 사실 잠은 진짜로 1시간 반만 자도 시험날 졸 순 없다. 이게 시험날 졸리면은 그 사람이 너무 실력이 좋거나 포기한 거다. 시험날은 긴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차라리 내가 지금 안 잔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눈만 감고 있다가 가도 괜찮다. 약간 스스로 계속 위안했습니다. 저도 잠깐 옛날 얘기하면은 저도 1차 전날에 잠을 못 자가지고 그 혹시 싶어서 제가 한 일찍 누웠거든요. 한 2시간 뒤척이다 자야지 하고. 근데 정말 한 9시쯤에 잠들었는데 2시쯤에 깬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이거 다시 자야 되는데 저도 결국은 잠 못 자고 아침에 그냥 사우나나 갔다 가자 해서 그냥 그 정신으로 갔는데 또 버텨주더라고요. 네. 몸이.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죠. 근데 저도 뭐 한 4시간을 넘게 잤는데 생각보다 개운하게 눈 뜨자마자 괜찮겠다, 이 정도면 시험 칠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뭐 시험장에 특별한 준비물을 가져간 게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막 책상보다 넓은 판때기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뭐 수험표를 뭐 특별하게 뭐 붙이는 그런 걸 가져가시기도 하고 그러던데. 저는 그 테이프 챙겨가서 이제 책상 옆부분에 제 신분증과 수험표를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놨습니다. 그거는 하는 걸 저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뭐가 좋죠? 이제 아무래도 여기 있으면은 제가 시험 치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드려야 되는데 여기 있다고 이렇게 손짓 해주면은 알아서 조용히 보시고 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방해를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장에 일단 도착했어요. 실무 볼 때까지 뭐 보셨어요? 스터디 볼 때마다 자주 틀리는 부분들이 있었고 색깔로 표시해서 자주 틀리는 부분들 제가 정리해서 이것만 실무 전에 보고 실무 시험 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노트는 어느 기간 동안 만드신 거예요? 4기 정도부터 진짜 틀리는 것들은 시험장에 또 틀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정리했습니다. 원래 오답 노트는 쭉 만들어 왔지만 최종 버전은 이제 막판 4기쯤에 만들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덮으라고 하고 시험지가 딱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파본 검사 하세요. 그죠? 넘겨봤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넘기죠. 다들 아시다시피. 딱 보면서 1번이 보상이구나. 그래서 보상은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 스터디 때 축산업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풀 때는 축산업을 왜 내? 이게 나오겠어? 생각했지만 있길래 너무 반가워서 올해는 붙으라는 해인가?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번 보면서 기분 좋았고 2번 문제를 봤는데 처음 봤을 때 뭔 소린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번에 좀 전형적인 문제가 아니어서. 그래서 2번은 일단 작년이랑 비슷하게 마지막에 쳐서 넘겨야겠다 생각했고, 그 다음에 3번을 봤는데 장기 임차권? 이건 이론에서 한번 어렵게 나왔던 적이 있는데 뭐 그런 내용인가? 얘도 마지막에 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4번을 봤는데 준비했던 권리금이 나와서 딱 4번 빠르게 훑고 덮고 나서는 계속 4번 목차 생각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요거 4번 풀면서는 뭐 좀 특별하게 어려워서 고민하셨던 부분이나 특별한 판단하셨던 거 없었나요? 4번을 제가 일단 첫 번째로는 권리금 문제를 나오면은 그 근거 조항과 의의를 준비했었는데 이 22쪽이고 글지 좀 빽빽해 보여서 시간이 들어올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를 썼다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의의는 빼고 근거 조항만 쓰자 해서 먼저 다 풀고 의의는 시간이 남으면 마지막에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남아서 의의를 썼어요. 시간이 남았다는 거는 1, 2, 3, 4를 다 풀고 남아서 쓴 거예요? 4번 10분을 다 안 써서 쓴 거예요? 1, 2, 3, 4 다 풀고 한 시간 남아서 썼습니다. 그러면은 의의 쓸 공간은 띄고 제가 그래서 이제 4번을 풀고 이제 끝하고 문 1을 넘어가잖아요. 그 공간을 원래 제가 2줄 띄우는데 한 3줄 정도 띄우고 그 의의를 좀 짧게 2줄만 써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약간 여분을 뒀습니다. 그러면은 답안지 결론까지 다 내고 갑자기 끝에다가
의 이렇게 썼단 얘기예요? 네, 그래서 좀 저도 다시 보니까 이게 웃기더라고요. 계산 다 해놓고 마지막에 권리금 의의를 쓰고 있었는데, 근데 뭐 저는 그래도 채점에는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거 4번 푸신 분들 중에 이제 여기서는 바닥 권리금을 안 물어본 걸로 아는데 네. 그래도 바닥 권리금의 의의 같은 거부터 이렇게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권리금에 대해서 다 써주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하신 분도 있대요. 혹시 고르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답안 복기를 확인해봤는데 저는 그 바닥 권리금은 제시된 바와 같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0 그냥 하고 끝냈더라고요. 아마도 시간이 부족해서 최대한 빠르게 4번에서는 시간 아껴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번은 득점 어떻게 하셨나요? 4번을 6.5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번은 몇 분 정도에 끊으셨어요? 4번을 제가 한 6분 정도에 끊었던 것 같아요. 이 4번 같은 문제는 어쨌든 10점이면 10분이 주어지잖아요. 네. 그거를 평소에도 좀 6, 7분 정도에 끊는 식으로 쓰시나요? 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1번을 40분에 풀어야 되는데 사실 1번을 40분에 풀 수가 없기 때문에 4번에서는 한 3, 4분 아끼고 또 2, 3번씩 조금씩 아껴서 1번에 쏟아야 되기 때문에 평소 연습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1번 넘어가셨네요. 네, 일단 문제 1번 봤습니다. 문제 1번. 자신감 넘치셨다고 하셨는데 네. 실제 뭐 이거 푸시면서 네. 처음에 이제 몇 분에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무래도 2번, 3번이 좀 어려워서 1번에 득점을 좀 해야 되니까 1번, 4번 합해서 저는 한 55분 정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50분 내에만 풀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풀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네. 줄어들 수도 있는데 좀 처음에는 그 정도 생각하고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네. 자, 이게 뭐 푸시면서 뭐 특별했던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평소에 문제 풀 때 형광펜을 치면서 푸는데 보상은 소물이 많다 보니까 각 대상을 정확히 풀기 위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형광펜을 칠하면서 풀었고요. 보상이다 보니까 사실 사업 인정 고시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하면서 이게 맞나? 함정이 없을까? 그 부분을 한 2번, 3번 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거기서 틀려버리면 뒤가 쭉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긴장하고 근데 생각보다 쉽게 주어져서 좀 안심하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1번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나요? 근데 1번을 제가 풀면서 표준지 공식까지는 잘 골랐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그 바퀴 요인 사례 고를 때 거래 사례가 지역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풀면서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기출에서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맞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가 변동률도 안 헷갈리려고 이런 식으로 표시도 미리 하면서 최대한 실수를 줄이고자 근데 고민을 오래 하지 말자는 마음으로 빨리빨리 풀고 나갔습니다. 오히려 이제 빨리빨리 쳐냈다. 직관적으로 보이는 네. 거에 나를 믿고. 네, 저를 믿고 왜냐면 내가 1년 동안 연습해왔던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발휘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서는 뭐 딱히 까다로운 건 없었던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리고 2번에서는 우선 이게 주거용 건축물인데 제시된 문제를 보면 주택과 창고, 화장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주택만 발라내는 건 줄 알고 그렇게 문제를 생각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사례에 나온 게 창고랑 화장실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판단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내용을 적어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적시했었습니다. 뭐라고 적었어요? 저는 최대한 문제에서 제시된 지문을 이용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주거용 건축물 사례로서 뭐 포함해서 거래가 되는 관행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적어서 진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딱히 까다로운 건 없었고요. 1번은 저는 그냥 뭐 암기 테스트 느낌으로 공부한 거를 물어보는 느낌이어서 판단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요? 3번은 아침에 봤던 정리해둔 노트가 수목에 대한 내용을 적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왔네 하면서 오히려 좀 자신 있게 이식 적기, 이식 부적기, 막 결실기, 비결실기 이런 식의 얘기 추가하면서 좀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푸는데 관련 없는 이론적인 내용들도 막 적어주셨나요? 이게 왜냐하면 수목에 대한 보상 감정평가 방법을 설명하라는 그 지문이 있어서 여기서는 조금 딥하게 설명해줘도 왜냐면 시간이 사실 1, 2번 푸는데 좀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사실 4번 같은 경우가 제가 봤을 때 이번에 1번에서 다들 좀 논란이 됐던 문제 생각하는데 이제 한 명이 그 군대를 간 상황에서 주거전비에 포함될지 안 될지는 사실 이거는 고민을 한다고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요. 저는 제가 고민한다고 이걸 제가 뭐 현명한 판단 내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군대 갔다고? 그래도 뭐 줘야 되지 않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깔끔하게 입영 중이나 뭐 주거 이전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함 이렇게 적고 넘어갔습니다. 실제 답은 뭐였어요? 답이 근데 예시 답안은 대부분 두 명을 했는데 또 어떤 강사님은 유튜브에서 최근 6건 해석을 보면은 3명도 말이 된다라고 해서 정답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거 외에는 그냥 특별한 거 없이
네. 주어진 대로 이제 계산을 했다. 네. 그 다음에 5번은요? 5번 같은 경우가 축산업인데 사실 스터디스 안 풀어봤다면 저도 버렸을 수도 있는 논점이라 생각을 하지만 한 풀어봤어서 정리를 꼼꼼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진짜로 내가 준비한 만큼 잘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시된 지문 읽을 때부터 함정 자료가 몇 개 있었는데 함정 자료를 X 표시하면서 함정 자료는 지우고 축산업 대상이 되는지부터 판단을 해서 답까지 깔끔하게 썼고 실제로 그 예시 답안이랑 답도 같아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1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번 시험 자체가 막 어려웠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지역적인 것들까지 내가 잘 챙겼느냐의 문제였죠. 네. 그래서 1번 풀고 났을 때 시간은 어느 정도였었어요? 1번까지 풀고 한 50분 딱 지났더라고요. 4번, 1번 포함해서.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세이브했네? 2, 3번을 조금 여유롭게 풀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 1번은 몇 점 득점하셨죠? 1번은 제가 27점 득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엔 뭐부터 풀었어요? 저는 이제 2번을 먼저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2번이 30점짜리고 3번이 20점짜리니까 2번을 먼저 푸는 게 맞지 않겠냐. 결국 둘 다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2번부터 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 처음에는 좀 긴장한 채로 읽었을 것 같아요. 사실 질문이 길어서 처음에 엄청 어렵게 짜고 읽었는데 근데 읽을수록 내용이 별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당황했어요. 어려워 보였는데 이게 뭐지? 내가 또 놓친 부분이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계속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시면서 뭐 특이사항 같은 거는 없으셨나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공정률을 구하는 문제인데 사실 이게 공사 진행 사항이라는 이 제시된 지문과 오른쪽에 있는 적산표를 비교하면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약간 멘탈이 흔들렸는지 읽으면서 체크했는데 이 눈이 잘 안 들어와서 한 2번, 3번 읽었어요, 이 부분을. 그런데도 결론적으로 제가 어떤 부분을 따뜨렸더라고요. 시험 칠 때는 모르고 그냥 최대한 공정률을 자세히 보여주자는 마음으로 값 하나 적고 그 밑에 근거 적고 또 값 적고 이 값이 의미하는 게 뭔지 적고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풀고자 노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물음 2번은요? 소물음 2번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이게 어떤 의도로 낸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냥 조금 단순하게 그 제시된 그 연 복리표를 이용해서 뭐 대부 비율을 고려해서 화폐 시간 가치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풀면서 사실 이 부분은 이게 보면 배점이 10점인데 10점 분량이 안 써지거든요. 그래서 뭘 더 원하는 게 있을까 하면서 이제 저당 지불액과 이런 신규 조건에 대한 저의 판단 근거를 조금씩 썼습니다. 좀 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최대한 맞춰주려고. 네. 알겠습니다. 3번은요? 3번 같은 경우는 정확히 문제에서 가격과 단가를 구하고 성격과 보정 방식별 특징을 적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물음 1과 물음 2 합해서 20점이 안 나온다는 것을 분량이 안 나온다는 것을 제가 느껴서 3번에서 시간도 남았고 여기서 많이 써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3번의 낙찰 사례와 평가 선례 이 통계적 내용을 적은 다음에 이제 낙찰 사례는 경매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한정되어서 뭐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통계적은 개별성 반영이 부족하고 뭐 평균적인 그런 값을 나타낸다는 그런 식으로 서술을 한 페이지 조금 안 되게 자세하게 적고 그 방식별도 특징 성격을 다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몇 점 득점하셨죠? 제가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20.5점을 득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번까지 풀고 나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나요? 2번까지 풀고 났을 때 한 22분, 3분 남았던 것 같아요. 오. 네. 드는 생각은? 제가 4번, 1번을 잘 풀었다 생각했고 2번도 선방했는데 3번 시간 남았잖아요. 나 이대로 가면은 실무는 괜찮겠는데? 라고 확실히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번 푸실 때 특이사항 없었나요? 3번을 풀 때 이제 그 장기 임차권에 대한 그 사례를 선택하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사례를 선택하는 문제에서 제가 사례가 2개가 되게 고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상 물건이 예전에 거래된 걸 쓸지 아니면 지금 시점에 비슷한 다른 걸 쓸지 고민이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옛날 거를 썼다가 개별성을 반영해서 근데 중간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최근 시장성을 반영한 최근 거래로 바꿨습니다. 예시답안 보니까 또 그게 답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한 포인트 조금 더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계약일이 2011년이었어요. 어떤 사례가. 근데 지금 2022년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10년이면은 이게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10년이면은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 시장성 그런 얘기도 있었고 시장 가치를 구하는 문제다 보니까 지금 거 쓰는 게 좀 더 출제자의 의도에 맞겠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물음 3번은요? 소물음 3번 같은 경우가 이제 처음에 소물음 1에서 물었던 대상 토지의 장기 임차권을 매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 시상가액이었고 2번이 다른 거래 사례 중에서 선택해서 비중가액을 산정한 문제였는데 3번은 그 2개의 산정된 시상가액을 검토해서 최종 감정평가에 결정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배점이 4점밖에 안 되는데 제가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리고 제가 시상가액 조정이라는 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관련된 이론 내용을 조금 외웠었거든요. 4점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외웠던 거를 시간 남고 하니까 쓰자라는 마음으로 시상가액 조정을 하는 위한 기준에서 뭐 시장 상황,
평가 목적, 대상의 특성 이런 것도 적시하고 두 시장가액이 가지는 의미, 뭐 개별성을 얘는 가지고 있고 얘는 시장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도 한 페이지 안 되게 작성해서 최종 감정평가까지 결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번은 빼먹으셨다고 하셨죠? 네, 제가 그래서 딱 무릎 3까지 풀고 최종 감정평가에 결정하니까 습관적으로 끝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끝 쓰고 한 4분 남았길래 앞에 다시 넘겨서 틀린 거 없나 확인하러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쓰셨으면은 점수가 조금 더 잘 나오셨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실무 이렇게 푸셨네요. 제가 실무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떤 주어진 배점에 맞게 뭐 10점이면 뭐 한 페이지 반. 보통 이론 법규는 사실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실무는 뭐 그것과 구애받지 않고 그냥 답안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평가사님 어떤 스타일로 쓰셨나요? 저는 평소 스터디 연습할 때는 딱히 구애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실무는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답을 가기 위한 과정이 있는 거지 그렇게까지 내 분량 조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문제들에서는 뭐 어떤 서술에 대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배점을 맞춰서 써주려고 노력하신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리고 제가 시험이다 보니까 마음이 좀 급해서 한 줄 더 쓰면 0.5점 더 받는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쓰고 좀 더 쓰고 배점 맞추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몇 페이지 정도 쓰셨는지 기억나세요? 17페이지 하고 18페이지에 두 번째 주로까지 딱 적고 이하 여백을 썼더라고요. 한 권 더 받으셨어요? 네, 한 권 더 받았습니다. 원래 스터디에서도 실무 2권으로 푸신 적 있었어요? 실제 시험이 처음이었어요. 제가 평소에는 많이 쓰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13, 14페이지밖에 안 썼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이 되니까 글도 빨라지고 빨리빨리 써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요렇게 실무 시간을 끝내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점심 식사 어떻게 하셨고 이제 남은 시간은 뭐 보셨어요? 점심 식사는 그냥 챙겨갔던 죽 꺼내서 먹었는데 이제 실무 시험을 치고 나니까 죽이 다 식어서 약간 좀 떡처럼 됐어요. 그래서 별로 안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먹다가 초콜릿 한두 개 까먹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론 법규 공부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이론 공부를 했습니다. 이론은 뭐 보셨어요? 자, 이론은 그 마지막에 스터디에서 그 찝어준 약간 예상 기출 문제들 찝어준 게 있는데 그거 제가 정리한 게 있어서 그 파일을 보면서 준비했습니다. 파일? 컴퓨터? 네, 그 제가 인쇄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론입니다. 자, 이론도 이제 파본 검사 시간에 딱 펴봤습니다. 시험지를 받고 딱 제가 펼쳤는데 딱 봤는데 1번에 지식재산권이 있길래 지식재산권 내가 이걸 공부하긴 했는데 정확히 암기가 되어 있나?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2번에서는 이제 에로드가 나오고 자본환원율 얘기가 있길래 평소에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2번도 잘 모르겠는데 하고 있다가 3번에서는 진짜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손해액을 구하라고 하는데 판례 같은 게 있어서 이건 또 무슨 소리지? 4번도 초과토지 잉여토지가 있었는데 이건 제가 그 실무기술서를 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았고 따로 외우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덮고 되게 착잡한 마음으로 제가 이론도 4번부터 풀거든요. 그래서 초과토지 잉여토지 뭘 써야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쨌든 시작이 됐습니다. 외운 게 일단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어디까지 외우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그걸 어떤 식으로 답안 작성하셨나요? 일단 제가 아는 거는 그러니까 초과토지 잉여토지가 이제 특수 상황 그 체류 이용의 한 종류라고 그 두 문자 땄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알아서 그거는 서술에 써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물어본 대로 목차를 잡는데 제 목차를 미리 시험지에 적어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초과토지의 개념 1 적고 2번은 잉여토지 개념을 적고 3번은 이제 판정시 유의사항인데 그걸 초과토지, 잉여토지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알고 있었던 지식은 초과토지, 잉여토지 둘 다 큰 땅에서 건물이 있고 남는 부분인데 제가 기억했을 때 하나는 쓸 수 있고 하나는 쓸 수가 없었는데 정확히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게 어감상 잉여토지는 진짜 남는 느낌이고 초과는 그냥 조금 더 큰 느낌이라서 초과토지는 이제 큰 부분에서 건물이 차지하고 있고 남는 부분의 땅인데 어떻게 합병이나 이렇게 쓸 수 있을 수도 있고 다만 잉여는 진짜 남는 땅이다. 그 정도로만 알고 적었습니다. 그거 알고서 판정시 유의사항 뭐라고 썼어요? 사실 이게 판정시 유의사항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가 나오든 비슷한 게 수요에 유의해야 된다, 합병 가능성 유의해야 된다 이런 항상 멘트를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짜 방어적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답안 복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봐도 이게 점수가 들어갔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맞는 말을 썼어요. 수요가 있나, 인근 시장 상황에 비추어 합병 가능성이 있나, 도로가 더 추가될 수가 있나, 그런 걸 제가 너무 당연한 말을 적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초과토지, 잉여토지에 특화된 내용이 아니라 일반론적인 내용을 써서 틀렸다고 볼 수 없게 몇 점 나오셨나요? 제가 4번이 4.5점 나왔습니다. 네. 꽈락은 면했군요. 알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또 그 고민을 적게 하고 빨리 푸는 성격이라서 4번을 푸는데 한 5, 6분 걸렸습니다. 그만큼 쓸말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걸 시험을 잘 보자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빨리빨리 쳐내자? 네, 왜냐면 4번은 사실 잘 써도 6점이고 못 써도 4점이라는 그 정도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제 3번이 이해가 안 되니까 3번을 좀 더 길게 쓰고 2번도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2번, 3번에 시간 쓰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번 넘어갔습니다. 네. 지식재산권. 어디까지 알고 있었나요? 사실 지식재산권은 내용은 다 알고 있었어요. 방법 다 알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 1번 같은 경우에 개념, 종류, 가격 자료를 물어봤는데 그 지식재산권의 개념을 그 지식재산권이 종류가 있잖아요. 뭐 특허권, 실용신앙권 이렇게 있는데 하나하나 개념 다 쓰면은 너무 그 분량이 많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절할지 그런 고민을 했었고 또 가격 자료는 이것도 사실 제가 직접 준비하지 않았는데 뭐 확인 요인 그 사례로 준비를 할지 아니면 뭐 시장 수익 비용으로 준비할지 그런 것도 정확히 개념이 안 잡힌 상태였고 그래서 1번은 내용은 알지만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될지 약간 감을 못 잡은 상태였습니다. 아, 그럼 실무 기준상 지식재산권의 내용은 사실상 어느 정도 암기가 돼 있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뭐 어느 방향으로 쓸지는 뭐 많이 연습하셨으니까 네. 그때 준비한 대로 잘 쓰셨을 것 같고 네. 뭐 결국은 확요사로 쓰신 것 같고 네. 산재권이랑 저작권까지만 쓰셨네요, 종류는? 아, 종류는 근데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적다가 굳이 여기 쓸 필요 없다 생각이 들어서 그 시험장에서는 다 적었습니다, 종류.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무령 2번 어떻게 푸셨나요? 사실 3방식 성립 근거랑 각 방식 간의 관계는 기출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되게 반갑더라고요. 3방식 의의를 쓰고 이제 성립 근거를 쓰고 관계로 목차를 잡아서 의의와 근거는 각 방식별로 쓰고 이제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좀 의견이 많이 갈렸는데 저는 3방식 전체에 대한 관계를 아우르는 느낌으로 상관 조정의 원리를 적고 주방식과 부방식 관계를 적고 뭐 상호 대체 병행 뭐 이런 관계라고 적었습니다. 혹시 이거 저도 이제 문제는 처음 봤는데 네. 대물음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문제로서 소무령 2번과의 연관성? 네, 제가 끝나고 그걸 들었는데 저는 그냥 감정평가 3방식 자체로만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3번은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3방식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평가 방법 문제였는데 이것도 사실 제가 방법은 다 알고 있어서 원가, 비교, 수익으로 나눠서 딱 그 방법 설명하고 적용시 유의사항 설명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차별점을 두고 싶어서 4번에 시상가액 조정해서 3방식을 조정해서 이제 결정해야 된다 그 내용을 적었어요. 아마 그 부분이 조금 일반 분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각 방식 적용시 유의사항 그러니까 뭐 원가 할 때 적용시 유의사항, 비교할 때 적용시 유의사항 요것들은 준비를 해 가셨나요? 아니면은 근데 제가 이런 부분은 항상 정해진 패턴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수익 방식 할 때 유의사항 같은 경우는 그 수익 방식의 산식이 있잖아요. 그럼 산식 구성 요소를 따져보면은 FCF를 구하고 환원율을 구하면은 FCF에서는 또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인데 뭐 그런 부분을 유의해야 된다. 환원율 산정 시에는 뭘 유의해야 된다. 그리고 전체 뭐 추정 기간에서는 뭘 유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뭐 외운다기보다는 아까 이해의 느낌으로 산식을 뜯어보는 식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류의 문제는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쓰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시간 얼마나 걸리셨어요? 1번을 제가 좀 내용을 많이 적어서 여기서 한 40분 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4번까지 치면 시간이 조금 남아있네요. 처음에 이제 문제를 분석할 때 목차 잡는 시간이 보통 있잖아요. 그때 제가 보통은 제가 여기서 한 10분을 맥시멈 잡는데 사실 이때는 목차라고 할 게 없는 게 딱 물어본 대로 목차 잡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차를 한 6분 만에 끊어서 좀 시간 널널했습니다. 평소보다. 그럼 이렇게 할 때 목차만 잡고 뭘 쓸지는 조금 그때 가서 생각하시는 스타일인가요? 목차를 미리 잡아두고 이제 서술은 나중에 나에게 맡긴다? 그런 느낌으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네, 그 다음에 2번 먼저 풀었어요. 이제 2번을 푸는데 사실 진짜 머리가 하얘졌거든요. 근데 그나마 제가 다행이었던 거는 에르드법을 제가 산식 정도는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은 산식 뜯어서 설명해야지 그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게 나와서 서설에는 뭘 적을까 하다가 이게 강론 부분이다 보니까 그 소득조건법에 대한 내용을 적고 또 물음 1에서는 투자결합법의 두 가지 유형이 저희가 이제 물리적, 금융적으로 배웠으니까 그거를 쓰고 에르드와의 비교니까 또 에르드를 설명하고 그 물리적, 금융적 투자결합법과 에르드의 차이점을 또 산식을 뜯어가면서 정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무령 2번은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 환원율 조정 필요한 이유가 솔직히 저는 안 와닿았어요. 그래도 의견도 많이 갈리는 부분이기도 했고 다만 저는 환원율이 오르고 내리는 부분이 이제 뭐 최근 같은 경우는 금리나 물가나 아니면 그 뭐 사업이나 부동산의 위험과 관련이 있다 생각해서 그런 부분 위주로 적었는데 예시담만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자본 환원율 조정이 필요한 이유라는 내용을 그 전에 배우나요? 아니요, 저는 뭐 제가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조정이 필요할까를 그때 생각하면서 그때 생각한 딱 그 방향으로 쭉 밀어서 쓰신 것 같네요. 근데 또 이게 제가 약간 그 실무 기출 중에서 환원율을 한번 다뤘던 문제가 있어요. 그때 제가 풀면서 환원율 공부 좀 했었는데 그 환원율이 상황마다 다른데 그 상황마다 왜 다른가 분석해보니까 그때 이제 위험이나 금리가 요소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어딘가에서 봤던 내용들이 야무지게 이렇게 써먹으면 되는군요. 자, 그 다음에
자, 문제 3번. 자, 시간 몇 분 남아 있었어요? 이제 3번을 푸는데 20점짜리인데 제가 30분이 남았었거든요. 오. 그래서 아니 3번을 20분짜리인데 30분을 쓰면은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점수는 선방 되겠다. 이 정도면은 명관학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푸시면서 네. 어땠어요? 이게 뭐 내용은 이렇게 다 잘 들어오셨나요? 아니요, 제가 이거를 한 3번 읽었어요. 근데 3번 정도 읽으니까 한 3, 4분이 가더라고요. 그때 살짝 식은땀이 흘렀어요. 왜냐면은 보통 3번 읽어도 이해가 안 가면은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근데 최대한 남은 시간을 투자해서 많이 쓰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주어진 자료의 내용을 하나하나 포섭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소설도 길게 쓰고, 원래 제가 소설 길게 쓴 스타일이 아닌데 소설도 길게 쓰고 뭐 새로운 평소에 써본 정도 목차로 막 사례 분석이라는 목차도 넣고 막 그런 식으로 최대한 득점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어떤 방향으로 푸셨어요? 저는 여기서 좀 내용이 많았거든요. 막 건폐율, 용적률 얘기도 있었고 그 외에 뭐 최근에 근린 생활 시설로 뭐 바뀌고 있다. 소규모 사무실로 변한 특성도 있다. 뭐 그런 식 내용이 있어서 다 포섭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선 물음 1에서 이제 감정평가 방법을 전 손해에게 보고 이 차량 2개가 부족한 상황인데 차량 2대가 부족하지 않을 경우와 차량 2대가 부족한 현재 상황을 해서 2개 각각 구해서 차이를 구하는 식으로 손해액을 구하자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목차도 솔직히 꼬이고 좀 쓰면서도 아차 싶었습니다. 아차 싶었지만 이미 시간이 흐르고 있고 다 X치고 새로 쓰기에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대로 밀고 가자라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대안도 떠오르지 않았고 네. 알겠습니다. 소모름 2번은요? 소모름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번이 시장 자료를 쓰는 내용이었고 2번이 시장 자료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장 자료를 정의하고 갔어야 됐는데 저는 너무 시장 자료는 3방식인 원가, 비교, 수익이고 시장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는 CVM, 뭐 델파이 기법, 뭐 HPM 그런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거 쓰는 겠거니 하고 또 최대한 많이 쓰자, 많이 쓰면 점수 나오겠지 마음으로 많이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썼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쓰셨던 거예요? 제가 이거 20점이면 보통 한 3쪽을 조금 넘게 쓰는데 제가 한 5쪽 정도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소모름 몇 점 나오셨어요? 이게 제가 점수가 제일 낮게 나왔는데 제가 이게 4점 나왔습니다. 20점 중에?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좀 그때 솔직히 약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실수한 부분이 제가 문제를 원래 제시된 대로 목차를 잡는데 그렇게 따지면 원래 감정평가 방법을 쓰고 그 유용성을 쓰고 한 개를 썼어야 되는데 제가 복귀해보니까 평가 방법만 쓰고 유용성 한 개를 안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 약간 여기 꽂혀버린 거죠. 평가하겠다는 것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번에서 득점이 거의 터무니없었고 2번 같은 경우도 이 손해액의 상한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합리적인지 설명해야 되는데 전 상한을 그 판단하는 방식을 여러 개 제시한 거예요. 여기서는 가장 합리적인 것을 제시한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좀 확실히 멘탈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멘탈이 나가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도 잘 못 챙긴 좀 문제가 있었다. 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 이론이 끝났습니다. 덕규 보기 전에 쉬는 시간에는 뭐 준비하셨어요? 제가 쉬는 시간에 이제 최근에 4번이 약술로 나오는 트렌드이다 보니까 4번 약술 어떤 게 있을까 싶어서 몇 개를 이렇게 고민을 정리했었거든요. 채권 보상, 대토 보상, 뭐 보상 협의회, 뭐 감정평가 관계 징계위원회 이런 거 위주로 정리해서 그런 약간 약술 외우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덕규 파본 검사 시간을 펴봤습니다. 폈는데 역시나 글이 길더라고 조문도 길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겠는데 생각하는 찰나에 슬쩍슬쩍 봤는데 이전 고시 효력 발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가 준비했던 판례라서 1번은 안 할 것 같다 그랬고 2번은 사실상 사도 이거는 너무 A급이고 3번 주거이전비도 사실상 너무 A급이라서 1번은 알겠다 싶었고 2번도 이제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은 공부했었고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도 했었고 그래서 2번까지는 기분 좋았어요. 근데 3번을 슬쩍 봤는데 이게 되게 아리송한 거예요. 청문? 청문을 깊게 공부해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20점짜리니까 하고 넘어갔었고 4번은 이제 감정평가법인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니까 이거는 뭐 진짜 완벽하게 준비했다 이거는 그냥 바로 쓰면 되겠다 해서 목차 바로 딱 떠올리고 10점이니까 어디까지 쓰면 될지 그 정도까지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딱 스타트 했을 때 4번부터 푸셨을 것 같은데 네. 전략 같은 거 어떻게 쓰셨어요? 4번은 이제 확실한 거를 좀 더 써서 고득점을 받는 방법도 있고 아는 거는 남들만큼 대신에 빨리 끝내자라는 전략도 있는데 저는 확실한 거는 좀 더 쓰자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성립 요건을 두 문제 딴 걸 적고 해당하는 판례도 제가 외웠던 거 다 적고 이제 추가로 그 민법 750조의 특칙 여부인지까지 적으면서 뭐 특칙이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이렇게 끌어내서 마무리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분량은 좀 많이 쓰셨겠네요? 2페이지 조금 넘게 썼던 것 같아요. 10 한 2, 3점 정도? 네. 알겠습니다. 시간은? 시간도 한 7, 8분? 왜냐면 외웠던 걸 쓰다 보니까 금방 썼어요. 후다닥 쓰셨군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보셨겠네요? 네, 1번을 풀었는데
1번을 근데 제 판례 결과는 알고 있었는데 그 지문을 읽는데 지문이 솔직히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문을 그냥 조금 처음에 보다가 소유자 뭐 사람도 너무 많이 나오고 내용도 어려워서 그래서 지문을 보다가 요새는 근데 이게 소물음 끝을 보면 답이 있는 트렌드라서 소물음을 꼼꼼히 보니까 사실상 소물음만 보고도 이제 그 결론이 나오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수용 자격 취소할 수 있는지 설명하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결론은 이전고시 효력 발생 전에는 되지만 후에는 안 된다. 그걸 중심으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은 알고 있었는데 네. 가운데 논리를 끌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우선은 그 논리 끌기 전에 제가 항상 쓰는 습관대로 관련 행정자료에 검토 써서 수용 재결이 뭔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참조 조문을 최대한 보면서 분양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했네. 그럼 절차상 하자가 있겠네. 절차상 하자를 기준으로 수용자격 취소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전고시 효력을 발생을 기준으로 협의의 소익이 결정되는구나. 딱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정도 논리만 짜고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서버에 외워서 정리했었는데 딱 그냥 외운 거 다 쓰고 오히려 제가 44도 관련해서는 막 그 편통 건데 이렇게 두 문자 따서 그 1호, 2호에 따라 판례가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쓰면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내용을 조금 초과해서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번은요?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소송을 설명하시오 하면은 이제 20점을 어떻게 운영할지 3번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3번 같은 경우는 스터디에서 많이 다뤄봤던 문제이기도 하고 이것도 사실 결론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최대한 갑과 을로 나눠 설명하되 갑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소잖아요. 근데 보증소의 내용을 남들이 이만큼 썼다 하면은 저는 조금 더 쓰고자 제가 심리 범위, 보증서의 이제 법적 성질을 조금 더 적고 그런 식으로 차별점을 두고자 노력했습니다. 을 같은 경우는요? 을 같은 경우는 근데 공법상 당사소송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리를 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을은 좀 담백하게 이걸 해야 된다 라고 쓰고 끝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1번은 이렇게 마무리 하셨고 문제 2번. 2번을 갔을 때가 아마 한 또 50분 정도 남았을 때인 것 같아요. 50분 남았는데 이때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법적 성질은 저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법규 명령 쪽으로 밀고 가는 그 학설 판례 검토해서 하고 타당성 여부를 설명할 때 이 내용을 최대한 넣으면 좋겠다 싶어서 상위 법령까지 끌어와서 이러한 법의 취지가 있고 이런 제도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배점이 많아서 그렇게 좀 더 많이 써줬다고 보면 될까요? 사실 제가 이 내용을 한 10점에서 15점 정도 준비했었는데 20점이 나와버려서 이때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내용도 조금 설명하고 넘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물음 2번은 네, 이거는 뭐 행정심판에서 심판법 4조랑 51조에서 재청구 원칙 그거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설명을 해서 사실 이것도 많이 풀어본 문제라서 깔끔하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잘 아는 문제라서 좀 더 쓰려고 노력하셨나요? 제가 이 부분에서 그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검토까지 했었거든요. 어떤 것 법적 성질이 그 정도까지 썼는데 딱히 더 추가할 말이 뭐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써도 웬만큼 나오겠다 싶어서 또 일단 제가 3번은 좀 자신 없어가지고 또 3번은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3번을 넘어갔습니다. 일단 자신 없으면 많이 쓰자 주의, 이것저것 다 때려 넣자 이런 주의신가요? 근데 제가 스터디 때는 안 그랬는데 실제 시험이 되니까 좀 마음이 조급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다 풀었는데 3번이 이제 안 되면은 0.5점 떨어진 상상을 하니까 아직 한 줄 더 쓰면 붙을 수도 있겠구나 약간 그런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관련된 내용 그냥 네. 쫙쫙쫙 때려 박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은 어떻게 푸셨나요? 3번은 사실 이것도 제가 읽으면서 비슷한 내용은 많이 공부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이거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그 부당행사 관련한 그 판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검토하는 거니까 이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걸 올라가 보면 뭐 주체, 절차, 형식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용상 하자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판례를 통해서 내용상 하자는 검토해주고 또 절차상 하자 검토했을 때는 뒤에 참조 조문을 활용해서 절차상 하자가 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제가 이 참조 조문을 봤는데 정확히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3번 같은 경우는 참조 조문을 그렇게 활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몇 조에 근거하여 이렇게 정도만 썼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는 이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시할 필요도 없다. 요거에 대한 대답은 각각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그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그냥 그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이때 조금 잘못된 논리를 펼쳤는데 제가 약간 그때 법률 유보의 원칙 같은 느낌을 건드리면서 이 사람에게 침입적인 처분을 할 때는 그러니까 별다른 이유 없이 하지 않아서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청문은 꼭 거쳐야 한다. 그런 식으로 필수적인 절차라고 끌고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몇 점 나오셨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7.5점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물음 제가 아까 깜빡 못 여쭤봤는데 1번은 몇 점 나오셨어요? 1번 33점 나왔고
2번은 19.5점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규를 다 푸셨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스터디에서 우리 모의고사 볼 때는 이렇게까지 안 쓰는 스타일이라 그랬는데 네. 갑자기 시험장에서 양을 확 늘리면 네. 시간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평소에 내가 쓰던 스타일로 안 쓰니까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 스터디는 이제 강사님들이 안 겹치게 해서 최대한 문제를 새롭게 막 구성하고 그런 식으로 내잖아요. 근데 기출은 어떻게 보면 나왔던 게 또 나오고 스터디 때 봤던 게 나오기 때문에 실력도 가장 업된 상태라서 조금 더 빨리 쓸 수 있고 조금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껴지면서 시간이 남고 팔도 좀 덜 아팠던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이론을 이렇게 쓰고 법규되면 솔직히 손이 아파서 좀 느리게 쓰는데 이때는 손 아픈 게 대수냐, 손 부러져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론 법규도 2권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때도 이론을 제가 봤는데 19페이지 썼고 법규도 19페이지 썼더라고요. 와, 저도 놀랐어요. 제가 왜 양이 부족하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대단합니다. 거의 저희 시험 때 분량만큼 쓰셨네요. 일단은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규 일단 양 많이 쓰는 게 그 깡패다. 근데 스터디 때까지는 그렇게 공부 안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공부 안 했거든요. 사실 오히려 낭비라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손목아프기가 왜 그러냐. 근데 다만 확실한 거는 본인이 실력에 자신이 있고 이 논점이 맞는 말이라 생각하면 무조건 많이 쓰는 게 좋은 건 맞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교까지 끝나셨습니다. 복교 끝나고는 기분이 조금 좋으셨겠어요? 복교 끝나고는 내가 올해는 되려나? 왜냐면 사실상 뭔가 감정평가사라는 시험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제가 그걸 된다는 게 사실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내가 되나? 되려나? 제가 왜냐면 감이 잘 없으니까 이 정도 쓰면 되는 건지를 모르겠었는데 그래도 일단 뭔가 후회는 없었어요. 네, 근데 집 가서 예시답안을 바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복수 감정평가 안 썼고 뭐 이론도 안 썼고 법규 3번도 좀 틀린 것 같고 그래서 나 떨어졌나? 그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시답안 봐서 정신건강에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예시답안은 진짜 예시답안이에요. 왜냐면 그 정도 쓸 수 있는 수험생들은 항상 붙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못 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끝나셨고 뭐 시험 끝나시고 나서는 뭐 공부나 뭐 휴식 이런 거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 끝나고 나서는 사실 제가 시험 끝나고 3개월 동안 공부 안 할 거 알았기 때문에 공부는 일절 안 했고요. 그냥 뭐 근데 사실 시험 끝난 직후는 한 2주 동안은 밖에 잘 안 나갔어요. 왜냐면은 자꾸 떨어질 것 같은 그냥 제가 솔직히 카페막이나 그런 데 들락날거리면서 복귀글을 많이 봤는데 안 돼. 사람들이 너무 잘 썼어요. 이 사람들은 뭐 다 예시답안이랑 비슷하다고 적어놨길래 나는 안 되겠다. 나 진짜 근데 또 잘 본 것 같으니까 이거 0.5점차 떨어질 것 같은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밖에도 잘 안 나가고 그때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예시답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올리는 분이 100명이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쵸. 뭐 해봐야 뭐 한 10명에서 20명 맞습니다. 정도고 그것도 과목별로 올리시기 때문에 이게 뭐 막 이 사람은 되게 소수잖아요. 200명 뽑는 시험인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굳이 뭐 본인이 고통을 받고자 뭐 호기심과 맞바꾸고 싶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김재훈 평가사님 우리 시험 보신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음 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